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설 명절을 지내고 서울 집으로 올라가던 길, 울면서 전화를 건 시어머니의 한마디 애미야. 보고 싶구나라는 수상한 말에서 시작된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차를 돌려 시어머니 집으로 향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가족의 얼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과 재산, 그리고 배신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한 통의 전화가 어떤 파국의 문을 여는지 보여주는 실제 같은 사연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42살 며느리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가까운 지인을 통해 소개받아 정리하게 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평소 저는 큰 갈등 없이 시어머니를 모시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절마다 빠짐없이 시댁을 찾아가고 음식 준비도 도맡아 하며 나름 최선을 다해왔다고 믿고 있었죠. 올해 설 명절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 외곽에 혼자 살고 계신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 댁에서 차례를 지내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70대이신 시어머니는 늘 단정하고 강단 있는 분이었고 쉽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사이에서도 늘 중심을 잡는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명절 당일 아침에도 시어머니는 평소처럼 정갈하게 한복을 입고 차례상을 직접 점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손주 이야기나 동네 이야기라도 꺼내셨을 텐데 그날은 말수가 눈에 띄게 적으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고개를 들고 저를 보셨습니다. 응, 괜찮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유 모를 불안감을 느꼈지만 명절이라 바쁘다는 핑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보며 쉬고 있었고 시동생 준석은 전화 통화를 하며 밖을 자주 들락날락했습니다. 가족들 분위기는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지만 묘하게 어색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난 뒤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제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그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운전 조심해서 올라가라. 평소보다 유난히 길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저 명절이라 정이 깊어지신 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자 저희 부부는 서울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챙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앞까지 나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그 모습이 유난히 작아 보였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차에 올라타고 고속도로에 진입했을 때는 이미 귀경 차량으로 도로가 꽉 막혀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 교통 상황이 반복해서 흘러나왔고 차 안에는 졸린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조수석에서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저는 천천히 차를 몰며 앞차의 브레이크 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하며 화면에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출발한 지 채 1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의아했지만 블루투스를 통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의 시어머니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숨이 가쁜 듯했고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아. 저는 순간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듯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애미야, 보고 싶구나. 그 말은 단순한 그리움의 표현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잠시 정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 이어진 말이 있었습니다. 그냥 와줄 수 있겠니? 그 뒤로는 갑자기 전화가 끊겨버렸습니다. 뚝 하고 단절된 통화음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어머니야? 근데 이상해요. 남편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명절 끝나면 원래 허전해서 그러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시어머니는 절대 와달라는 표현을 쉽게 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방금 통화 내용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울음을 참는 숨소리, 낮은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끊어진 통화. 마치 옆에 누군가 있는 상황에서 몰래 전화를 건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여전히 심했습니다. 앞차는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하늘은 점점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차 돌릴까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왜?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이상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단순한 예감이 아니라 무언가 이미 시작됐다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 통의 전화가 평온했던 우리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시작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고속도로 위에서 방향을 바꾼 뒤 저는 내내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머릿속에서 되짚고 있었습니다. 평소 강단 있고 단호하던 분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떨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를 돌리자 남편 준호는 처음에는 별일 아닐 거라며 저를 달래려 했습니다. 서연아,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그 말은 평소 같았으면 저를 안심시켰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었어요. 차는 다시 시어머니 댁이 있는 서울 외곽 방향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귀경 차량들 사이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았고 한동안 정체 구간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짙어졌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명절 사고 소식과 교통 상황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통화 기록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다시 전화가 올까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서는 추가 연락이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정말 단순히 외로워서 전화를 하신 거라면 다시 한번 연락을 하셨을 법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연락도 없다는 점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시어머니 집이 있는 골목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동네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아이들 뛰노는 소리도 이웃 간 인사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차를 천천히 골목 안으로 몰아넣는 순간 저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늘 저녁이면 켜져 있어야 할 대문 옆 외등이 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밤이 되기 전부터 꼭 외등을 켜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여보, 저거 불 꺼져 있는 거 보셨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들고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네, 이상하네. 차를 대문 앞에 세웠을 때 제 심장은 이유 없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이 반쯤 열린 채로 덜컥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문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저는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한 채 대문을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누군가 급하게 나간 흔적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깜빡하고 안 닫으셨나 보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문 잠그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밤은 물론 낮에도 항상 잠금 상태를 확인하시는 분이었죠. 저는 천천히 차에서 내려 대문 앞에 섰습니다. 골목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외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대문을 살짝 밀자 삐걱거리는 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평소보다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집안의 정적이 모든 소리를 증폭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들어서는 순간 또 하나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현관 앞에 놓여 있어야 할 슬리퍼가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신발 두 켤레가 어색하게 뒤집힌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히 정리 안 된 상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신발 좀 이상하지 않아요? 남편도 그제야 신발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그러네. 어머니가 저렇게 어질러 놓으실 분은 아닌데. 현관문 앞에 서자 집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생활 소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집치고는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하는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눌렀습니다. 그래도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크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현관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에서 잠겨 있어야 할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잡이를 돌리자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너무 쉽게 열렸습니다.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서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문이 안 잠겨 있어요. 현관문이 서서히 열리며 집안의 공기가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싸늘했습니다. 난방을 끈 집 특유의 차가움과는 다른 묘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현관 안쪽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어둑했고 창문 커튼은 반쯤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집안 깊은 곳에서 무언가 끌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각사각. 저는 순간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남편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집안의 정적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는 공간에 들어선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현관 문턱을 넘기 직전 멈춰 섰습니다.
발을 들여놓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천천히 한 발을 안으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실 바닥 쪽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무언가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형체가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미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집 안에서 평범한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요. 현관 문턱을 넘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이상할 정도로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명절 아침까지 사람이 머물던 집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이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불이 꺼진 거실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저녁빛에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더듬어 벽 쪽 스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발밑에서 무언가 밟히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각 하고 종이 찢어지는 소리 같은 것이 났습니다. 고개를 내려다보자 바닥에는 서류 뭉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떨어진 상태가 아니라 마치 누군가 급하게 뒤져놓은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와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도 당황한 기색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서류 같은데 왜 이렇게 다 꺼내져 있지? 저는 천천히 시선을 거실 안쪽으로 옮겼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중앙의 테이블이 한쪽으로 밀려 있었고 의자는 뒤집힌 채 바닥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공간이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쿠션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서랍은 반쯤 열린 채 내용물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시간을 들여 집안을 샅샅이 뒤진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거의 속삭이듯 다시 불렀습니다. 그때 거실 구석, 소파 옆 어둠 속에서 희미한 형체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눈이 어둠에 적응하면서 그 형체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바닥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급하게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님은 거실 바닥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등은 소파에 기댄 채였고 두 손은 힘없이 무릎 위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었고 한복 저고리에 고름도 풀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명절 아침의 단정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는 어딘가 멍한 곳을 향해 있었고 얼굴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충격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그제야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왔구나. 그 한마디는 너무 힘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 바닥을 다시 둘러보자 상황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들이 찢겨 있었고 몇몇 종이는 반으로 접힌 채 구겨져 있었습니다. 금고가 있어야 할 벽 쪽 서랍장은 문이 활짝 열린 상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서랍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보, 저기 좀 봐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남편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금고 왜 열려 있지? 평소 시어머니는 중요한 서류와 현금, 통장 등을 작은 금고에 따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금고가 놓여 있던 자리는 그대로였지만 문이 열린 채 내부가 비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어머니, 누가 왔었어요?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또 다른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 걸려 있던 가족사진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액자 속 사진은 반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은 작년 추석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 위에 누군가 발로 밟은 듯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난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경찰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남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시선은 거실 한쪽 바닥에 떨어진 종이 한 장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이는 일반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붉은 도장이 찍힌 부동산 관련 서류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펜으로 무언가 표시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뒤졌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다 뒤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와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뒤졌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우연도 단순한 사고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정확히 무언가를 찾기 위해 이 집을 찾아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운 온기를 느끼는 순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명절 내내 집을 들락날락하던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에 남아있던 가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의심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낯선 외부인의 흔적이라기보다 집 구조를 잘 아는 누군가의 행동처럼 느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혼란스러운 광경을 마주한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정적은 평온함이 아니라 사건이 지나간 뒤의 침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주변을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단순히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꺼내 확인한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서류 봉투는 대부분 찢어져 있었고 종이들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물건을 훔치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특정한 무언가를 찾기 위한 뒤적임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위에는 익숙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등기 서류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 중요한 재산 서류를 따로 정리해 두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특히 집 관련 서류와 통장, 도장 등은 금고 안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서랍장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금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내부는 텅 빈 상태였습니다.
안에 있어야 할 서류 뭉치와 통장, 인감 도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금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금고 안에 있던 것들 어디 갔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쪽을 향했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 꺼냈어. 작게 흘러나온 그 말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누가요? 제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떨림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천천히 모으며 무언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놀란 사람의 표정이 아니라 깊은 충격을 겪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중 일부는 접힌 채 한쪽에 쌓여 있었고 몇 장은 특정 부분만 접혀 있었습니다. 특히 재산 관련 항목이 적힌 부분에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무작위로 뒤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재산 서류를 중심으로 확인한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그냥 도둑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보통 도둑이면 현금이나 귀중품부터 가져가잖아요. 근데 여긴 서류부터 다 뒤졌어요. 남편은 말없이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장식장 안에 있던 값비싼 도자기나 전자제품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귀금 속이 들어있는 서랍도 열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실은 매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이 정도로 뒤집혀 있는데도 금품에는 거의 손대지 않은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서랍장을 하나씩 열어 확인했습니다. 평소 정리되어 있던 통장 보관함도 비어 있었습니다. 인감 도장을 넣어두시던 작은 케이스 역시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은 집 구조를 알고 있었고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외부 침입자라면 이렇게 정확하게 중요한 물건 위치만 찾아 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질문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낮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네, 낮에요? 시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왔다가 한참 있었어. 그 말은 제 심장을 더욱 세게 두드렸습니다. 누군가가 짧게 들른 것이 아니라 집안에 머무르며 시간을 들여 행동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거실 한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평소 작동 중이던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은 꺼져 있었습니다. 전원이 꺼진 것이었습니다. 여보, CCTV 꺼져 있어요. 제가 말하자 남편이 급히 전원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그러나 화면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전원 케이블이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이 순간 단순한 우발적 사건이라는 생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전원을 차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에 떨어진 서류 쪽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찾더라. 그 한마디가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뭐려? 시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부동산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그거 재산 서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명절 직전 가족들 사이에서
잠깐 언급됐던 재산 이야기, 그리고 시어머니가 혼자 재산 정리를 고민하고 계셨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라 명확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를 다시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을 이렇게 뒤질 수 있는 사람, 재산 서류의 위치를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CCTV 위치까지 아는 사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차가운 의심이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흩어진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며 저는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침입 사건이라기에는 집안의 상태가 지나치게 계획적이었고 무언가를 정확히 노린 흔적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특히 재산 관련 서류만 집중적으로 뒤져 있다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는 찢어진 봉투들을 조심스럽게 한쪽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 사본, 부동산 계약서, 세금 관련 서류 등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이 시어머니 명의의 재산과 직접 관련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이 순간 제 손끝이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을 뒤진 사람은 우연히 서류를 건드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것을 목표로 움직였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 준호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가 펼쳐놓은 서류들을 한 장씩 바라보다가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거 다 재산 관련 서류잖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건 거의 손도 안 댔어요. 실제로 집안을 다시 둘러보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거실 장식장에 있던 고가의 도자기와 액세서리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자제품도 정상적으로 자리에 있었고 귀금속이 들어있는 서랍도 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건 도둑의 행동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누군가가 물건이 아니라 정보와 서류를 찾기 위해 집을 뒤진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은 거의 건드려지지 않았고 안방 문만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안방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하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 문을 천천히 밀어 열자 또 한 번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옷장은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서랍은 모두 밖으로 꺼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던 공간이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불 위에는 통장 정리 파일이 펼쳐져 있었고 그 안의 종이들은 대부분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파일을 들춰봤습니다. 중요한 페이지 몇 장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순한 추측이 아닌 확신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만 골라 가져간 것입니다. 서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뒤에서 낮게 들렸습니다. 그는 옷장 안쪽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감도장 보관함 없어? 저는 그 말에 순간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는 인감도장을 작은 금고 케이스에 따로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그 케이스가 사라졌다는 것은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급히 거실로 돌아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소파 옆에 앉아 계셨지만 눈빛이 점점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인감도장도 가져갔어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했습니다. 찾더라. 아주 작게 흘러나온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어디 있냐고 계속. 그 말은 제 심장을 세게 내려찍었습니다. 단순히 집을 뒤진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직접 재산 서류 위치를 물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이 한쪽으로 거칠게 젖혀져 있었고 창틀에는 희미한 손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에 머무른 시간이 짧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 당일 낮 가족들이 하나둘씩 집을 나가던 시간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집 주변을 서성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동생 준석이었습니다. 그는 통화를 하며 밖을 자주 드나들었고 유난히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떠올리니 모든 장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준석 씨 오늘 낮에 계속 밖에 왔다 갔다 했잖아요. 남편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기억을 떠올린 듯 했습니다. 설마, 저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집 구조와 재산 서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라는 조건이 점점 좁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휴대폰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었지만 알림 표시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보는 순간 제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가장 마지막 통화 기록에 찍혀 있던 이름, 준석. 그 이름이 선명하게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한 시간과 상황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다본 채 숨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낯선 외부인이 아닐 가능성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의 휴대폰 화면에 남아있던 통화 기록을 바라보는 순간 제 머릿속은 조용히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준석이라는 이름은 너무 선명했고 너무 최근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상황이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한동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무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남편 준호도 제 표정을 보고 이상함을 느낀 듯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저는 조용히 휴대폰 화면을 남편에게 내밀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통화 목록에 머무르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역시 상황의 의미를 직감한 듯 말이 없어졌습니다. 준석이 오늘 전화했었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 통화가 우리가 출발한 직후예요. 이 말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시어머니 집을 떠난 직후 누군가가 다시 연락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 집안이 이 상태가 되었다는 시간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시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뒤집힌 의자, 찢어진 서류, 열린 금고, 꺼진 CCTV. 이 모든 흔적은 감정적으로 난동을 부린 사람이 아니라 차분하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의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CCTV 전원이 정확히 뽑혀 있다는 점이 마음에 깊이 걸렸습니다. 집 구조를 모르는 외부인이 그 위치를 바로 알고 행동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거 그냥 도둑 아닐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남편은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소파 옆에 앉아 있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혼란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앉아 계셨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단순히 집이 어질러진 충격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낮에 누구 오셨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눈을 감은 채 깊게 숨을 내쉬셨습니다. 왔지. 그 짧은 한마디에 거실 공기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래 있었어요? 제가 다시 묻자 시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참. 그 말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잠깐 들른 것이 아니라 집안에 머물며 시간을 들여 행동했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무릎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차가웠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이번에는 대답이 조금 늦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바닥만 바라보다가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류 어디 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거실과 안방에서 확인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서류, 사라진 인감도장, 비어있는 금고, 그리고 마지막 통화 기록.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명절 전날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산 정리를 조금 해야 할 것 같다고 혼자 사는 게 불안해 서류를 정리 중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단순한 노후 준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 속에서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시어머니의 재산 상황을 알고 있었고 서류의 존재와 위치까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닫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고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감정적인 추측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차분하게 남편을 불렀습니다. 응, 서연아. 지금은 누가 그랬는지 따지는 것보다 어머니 상태부터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직도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 남아 있었지만 상황의 심각성은 분명히 느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왔으니까 괜찮아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시어머니의 눈에 고인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무너지는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절대 우연으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야 할 사건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명해진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집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침입 사건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과 재산을 정면으로 겨냥한 행동일 가능성이 점점 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동안 제 머릿속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모든 정황은
하나의 방향으로 서서히 모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집 구조를 아는 사람, 재산 서류의 위치를 아는 사람, 그리고 CCTV 위치까지 정확히 알고 행동한 사람.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거실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은 그날 벌어진 일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에 남아있던 이름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준서. 남편 준호 역시 그 화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믿음과 눈앞의 상황 사이에서 갈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설마. 그가 낮게 말했지만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많은 게 맞아떨어져요.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화 왔어. 저는 곧바로 시어머니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누구요, 어머니?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석이. 그 한마디는 거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류 정리 좀 도와주겠다더라.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직전 재산 정리 이야기를 했던 상황과 정확히 이어지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끊어진 숨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앉아서 얘기했어. 근데 갑자기 서랍을.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미 거실과 안방의 상태가 그 뒤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막 뒤졌어요? 제 질문에 시어머니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고도 열어보라고. 남편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시선을 피한 채 바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이름이 사건 속에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저는 상황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분노가 아니라 사실 확인이었습니다. 어머니, CCTV는 누가 껐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벽 쪽 모니터를 향했습니다. 준석이가.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 통화 기록, 집안 체류 시간, 재산 서류 집중 탐색, 그리고 CCTV 전원 차단.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설명되기에는 너무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가운데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형으로서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지금은 감정적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만약 이게 사실이면. 그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놓인 서류 뭉치를 다시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실 여부는 확인하면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니예요. 그때 초인종 소리가 갑자기 울렸습니다. 띵동. 세 사람 모두 동시에 굳어버렸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봤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올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띵동.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 나야. 문 좀 열어.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시동생 준석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왜 왔지?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 쪽을 바라봤습니다. 이 타이밍은 너무 절묘했습니다. 사건 직후, 그리고 우리가 도착한 직후, 문 밖에서는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 형, 집에 있는 거 알아. 문 열어. 그 말은 단순한 방문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의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지금 문 열면 안 돼요. 남편은 한동안 현관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사람과 이 집안을 뒤흔든 사건 사이에 있는 진실이 곧 정면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현관 밖에서 들려오는 노크 소리는 점점 더 크게 울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똑, 똑똑. 그 일정한 소리는 집안의 정적과 묘하게 대비되며 긴장감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형, 문 좀 열어. 왜 안 열어? 준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묘한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 준호는 현관 쪽을 바라본 채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으로서의 감정과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옆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잠깐만요. 제가 낮게 말하자 남편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크 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거칠었습니다. 형, 나야. 왜 이렇게 늦게 열어? 그 말은 단순한 방문자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집안 상황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어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고 시선은 현관 방향을 향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명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 했는데.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한 번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다시 찾아온 것이라는 의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국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 느렸습니다. 저 역시 뒤에서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문 앞에 선 남편은 한동안 손잡이에 손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과 진실이 동시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는 듯 했습니다. 형! 문 밖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문을 아주 조금 열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준석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동자는 빠르게 집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머니 괜찮으셔?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흘렀습니다. 준석의 시선은 곧 거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뒤집힌 의자, 흩어진 서류, 열린 금고가 그대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말의 어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놀란 사람의 반응이라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을 확인하는 사람의 반응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준서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오늘 낮에 여기 왔었어? 그 질문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가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석은 잠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나 바빴어. 그러나 그의 시선은 계속 바닥에 흩어진 서류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시선 이동만으로도 많은 것이 설명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시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눈으로 준석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실망과 두려움, 그리고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랬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석의 얼굴에서 잠깐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다 말씀하셨어. 그 한마디에 준석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있던 관계가 눈앞에서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조용히 바라보며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여있던 욕심과 불안, 그리고 신뢰의 균열이 한 번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동생을 향한 믿음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준서가.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가족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야. 그 말은 단호했지만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시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조용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조금씩 힘을 되찾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덮거나 감정으로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침묵하는 선택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삶과 존엄을 지키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해졌습니다. 밖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고 집안에는 새로운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 모든 것이 다시 정리되기 직전의 고요한 시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 이후 우리 가족의 관계와 삶은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요.